먼저 1번에 매매 예약이라고 나오죠. 매매 예약. 자, 매매 예약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예약. 사시면서 예약 같은 거 하시죠? 예, 뭐 식당 예약, 뭐 예약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매매 계약을 하진 않지만 나중에 매매 계약을 하겠다라고 미리 예약을 했는 거죠. 그럼 이것도 하나의 계약이에요. 계약.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매매 예약은 무슨 계약에 해당되냐면 항상 채권 계약이에요. 이것은 물권 계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죠. 가장 대표적으로. 자, 가배우한테 한 3억 정도를 빌려요. 그게 이제 5억짜리 부동산인데 저당권 설정하고 그러지 않고 우리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3억 빌렸으면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죠. 뭐 1년 뒤에 갚기로 했다. 그럼 1년 뒤에 네가 3억을 갚는데 만약에 3억을 1년 뒤에 갚지 못한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이 5억 부동산을 나한테 팔기로 하는, 나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뭐 하자, 예약을 하자, 이래들 하는 거죠. 미리 돈 빌려주면서 3억 빌려주면서 1년 후에 네가 3억을 못 갚으면 이 부동산을 나한테 파는 걸로 하자, 이렇게 예약을 하는 거죠. 갑이 알았어,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한 거죠. 그럼 항상 이 예약은 채권 계약이 될 수밖에 없죠. 이 예약에 의해서 뭐 물건이 직접적으로 변동된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예약을 하게 되면 쭉 갔다가 1년 후에 갑이라는 사람이 3억을 못 갚으면, 자, 이제 매매 계약이란, 이걸 이제 우리가 본 계약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맺기로 뭘 했어요? 예약을 했죠. 그 예약만 했지 매매 계약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 그러면 매매 계약을 성립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매매 계약을 성립시키는데 1년 후에 또 둘이 만나가지고 또 사세요, 파세요, 청약과 승낙할 필요가 없겠죠. 일방적으로 이 매매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러면 일방적으로 매매 계약을 성립시키는 권리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예약 완결권이라고 그래요. 예약 완결권. 뭐라고 그런다고요? 예약 완결. 예약을 완결시켜. 그 예약을 완결시킨다는 것은 뭘 성립시키는 거야? 본계약, 자기네들이 예약한 본계약을 성립시키는 권리. 자, 이걸 이제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쌍방 예약이냐, 일방 예약이냐 그런데, 자,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흔한 얘기인데, 얘가 3억을 돈 빌려주면서 1년 뒤에 네가 갚지 못하면 네 부동산, 요 A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하자라고 뭘 했어요? 야, 그래서 1년 후에 얘가 3억을 못 갚으면 매매 계약이 성립돼야 되겠죠. 그럼 매매 계약이 성립되려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걸 가진 사람, 예약 완결권을 가진 사람이 행사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갖겠어요? 갑이 갖겠어요? 을이 갖겠어요? 쌍방이 다 갖겠어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얘가 갖고 있겠지. 그래서 얘가 쭉 가지고 있다가 1년 뒤에 얘가 3억을 못 갚으면 일방적으로 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해버리면 뭐가 성립돼버리는, 매매 계약이 성립돼버리는 이런 형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매매 예약을 하게 되면 요 일방만이 예약 완결권을 갖게 되는 무슨 예약으로 추정하냐면 일방 예약으로 추정을 해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게 이제 읽어보시면, 자, 항상 채권 계약이고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무엇으로 추정해 준다고요? 일방 예약으로 추정을 해준다. 그 일방 예약이라는 것은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가수에 일방만이 뭘 갖게 되는, 예약 완결권을 갖게 되는 예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렇다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예약 완결권을 이제 행사해서 나중에 얘가 1년 뒤에 3억을 못 갚으면 이 A 부동산 5억짜리를 3억에 살 수 있는, 매매 계약을 할 수 있는 예약 완결권을 갖게 되는 거고, 자, 그렇다면 이 예약 완결권 갖기만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1년 있다가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을 것 같으면 내일은 다른 사람한테 또 5억에 팔아서 넘겨버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 예약 완결권을 뭐 해버리면 될까? 가등기. 그래서 이 가등기.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이 그 얘기인데, 자, 이런 예약 완결권, 즉 일방적 의사표시로 본계약을 성립시키는 권리, 이런 예약 완결권은 권리니까 이것도 양도할 수도 있고 뭐 또 가능하다. 가등기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가볍게 예약이 성립되려면 그냥 해서는 안 되고 본계약 요소가 되는 내용들이 즉 매매 목적물이나 매매 대금 등이 확정돼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람이 3억을 빌려주면서 1년 뒤에 3억을 못 갚으면 요 A 부동산을 얼마에 3억에 뭐 하기로 매매하기로 예약을 했으니까 매매 내용인 부동산이나 대금이 다 예약할 때 확정이 됐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확정을 해놓고 예약을 했으면 매매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누가 일방적으로 요 부동산이나 대금을 막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뒤에 따라서 본계약 성립 전에 일방이 예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아요. 천천히 보시면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거죠? 예. 자, 그럼 가등기까지 이제 해놓은 걸 보셨고, 그러게 이게 말 그대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가담법이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이 갖는 예약 완결권은, 자, 일방적으로 나중에 매매계약이라는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죠. 그러면 이 사람은 예약 완결권을 평생 가지고 있다가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으면 안 되지. 항상 일반적인 것은. 항상 일반적인 것은 일정한 존속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 예약 완결권은 어느 시기에 지나면은 없어지게 되는 약격인데, 지금처럼 얘와 얘가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는 기간을 잡아놨으면 몇 년 내에 행사해야 돼요? 1년 내에. 1년 지났는데 행사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사람 이 예약 완결권은 없어지겠죠. 근데 이런 행사 기간을 잡아놓지 않았다 그러면 예약 완결권은 권리 중에서 무슨 권에 해당되냐면 형성권,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니까. 그럼 항상 형성권은 몇 년? 10년, 10년. 예. 그래서 행사 기간을 정해놨으면 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되는 거고, 그런 기간이 정해놓지 않았으면 몇 년? 10년 내에 행사해야지. 10년이 지나버리면 이 권리는 없어져 버린다. 5번이 그 얘기예요, 5번.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할 때는 그 기간 내, 또 그러한 약정이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제척기간 경고라고 소멸이 됩니다. 뭐 상대방한테 부동산이 넘어갔냐 안 넘어갔냐 그걸 따지질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 정도 뭐 매매 예약을 잡아주시면 돼요. 어렵지는 않죠. 많이 나오지는 않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계약금 들어가죠. 계약금. 계약금이 이제 미친 듯이 나오는 거니까 그런 걸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너무 신경 쓰려 하지 마시라고. 왜? 한꺼번에 공부하는데 이것저것 다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다 강의를 안 해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많이 나오는 부분 중심으로 강의를 먼저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부터 먼저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기준이 잡혀지고 나서 다른 것들을 좀 보셔야 좀 이렇게 되는 거지, 시험이라는 게. 다 알면 더 좋죠. 100% 하면. 이 책 다 알면 더 좋지 뭐. 그럴 수가 없어, 이게.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거. 그럼 처음 오신 분들은 뭐 예약 뭐 이런 거 있나 보다 가볍게 보시고, 왜냐하면 우리 뇌는 용량이 한계가 있어. 그러면 이제 뭐는 좀 집중으로 보시냐면 계약금 정확하게 잡아주시라고. 계약금 거의 매번 나오는 파트니까. 자, 계약금은 뭐 공부하시기 전에도 계약금이란 단어는 들어보셨죠? 예, 뭐 계약금 걸고 왔어. 뭐 계약금 얼마 걸어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매매 계약이 성립돼요, 또. 대금 3억에. 그러면 매매 계약이 성립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약금이 나오나요? 아니죠. 매매 계약은 무슨 계약? 낙성 계약이에요. 그럼 계약서 작성할 필요도 없고 계약금 걸 필요도 없이 매매 계약은 성립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배워야 될 계약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했다가 당연히 계약금이라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매매 계약과는 별도로 계약금을 걸자고 하는 별도의 뭐가 있어야 된다? 계약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계약금, 계약이라는 걸 먼저 붙드는 거죠. 그럼 이 계약금 계약과 이 매매 계약을 먼저 비교하면서 들어가시는 거죠. 자, 이쪽은 쉬워요. 쉬운데 양도 많지 않고, 다만 여러분이 다시 밖에서 생각했던 그 사고만 좀 버리고 오시면 돼. 그냥 법에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대로 만들어 가시면 돼. 그러니까 계약금은 매매 계약했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계약금은 매매 계약과 별도로 뭘 해야 된다? 계약금 계약을 해야 된다. 그럼 계약금 계약이란 걸 보죠. 그럼 이 계약과 이 계약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럼 비교해 보면 일단 이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 두 개 관계가 요 놈이 주인이면 종용된 계약이 되겠죠.
그럼 주종관계니까 항상 뭐 지난번에 일요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운명을 같이 하니까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계약금 계약도 자동으로 소요력이 없어지죠. 그렇다고 꼭 계약금 계약을 매매계약과 동시에 할 필요는 없어요. 뭐 후에 해도 되는 거죠. 그게 바로 1번의 계약금 계약의 동그라미 1번이에요. 계약금 계약은 매매 등의 주된 계약의 부수에서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따라서 주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계약금 계약도 효력을 잃는다. 다만 반드시 주된 계약과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주된 계약 이후에도 가능하다. 아유, 마스크 하다 보니까 숨이 차네, 아주 숨이 차. 아유, 그래도 요즘 뭐 조심하셔야 되니까. 숨차다가 제가 꼬르륵 하면은 앞에 계신 분들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빨리 뛰쳐나와가지고 인공호흡은 하지 말고, 인공호흡 하지 말고 그냥 싫고 그냥 가. 싫고. 아유, 요새 그냥 특강이다 보다 좀 피곤해가지고. 살 좀 빠졌죠? 관심도 없어. 그냥 어떻게 했는지. 어디 가니까 살 빠져서 어쩌면 막 이렇게 걱정도 하고 그러더만 우리 목동은 자기들 생각하느라고 그냥 난리 다녀. 자, 종된 계약이고. 그 다음에 또 비교하면 매매 계약은 무슨 계약이야? 낙선 계약.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 요물 계약. 그러니까 계약금 예를 들어서 뭐 3천만 원 걸기로 합시다. 누군가 청약을 하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그렇게 하죠. 승낙했죠? 그렇다 해서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 줘야 된단 말이에요. 줘야 돼요. 그래서 뭐 요물 계약이 뭐 4개, 현금, 그다음 대물 해서 뭐 금자 들어간 거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계약금 계약이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지게 되면 3천만 원 계약금 걸기로 하고 만일에 1,000만 원만 줬다 그러면은 이건 1,000만 원 계약금이 아닌 거죠. 사실 법적으로는. 얼마를 다 줘야 돼요? 3천을 다 줘야지. 그래야지 계약금 뭐가 성립돼서 계약이 성립돼서 그게 계약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서 그렇다면 그대로만 들어오시면 돼. 무슨 계약이니까? 요물 계약이니까. 줘야지 계약이 성립된다고요. 그게 2번 얘기죠. 동그라미 2번.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가장 단순하게 뭐 낙선 계약이다 그러면 틀린 얘기죠. 따라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하였으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금 계약이라는 걸 보셨고, 그러면 계약금 3천만 원 걸기로 하고 3천만 원 줬어요. 그럼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면서 뭐 또 발생이 됐어요? 계약금도 발생이 됐지. 그러면 이 계약금은 법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걸 또 보자는 얘기죠. 자, 이제 계약금이 나왔어요. 이 계약금은 3가지 성질 기능을 갖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계약금 3천만 원을 줬다는 것은 주된 계약인 매매 계약이 성립됐다는 증거로서 준 거죠. 그래서 이거 무슨 금? 증약금. 그래서 언제나 계약금은 증약금의 성질을 가져요. 그래서 142페이지 맨 꼭대기. 계약금의 성질에서 동그라미 1번. 증약금에서. 언제나 증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지문 나올 때 잘 잡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역할이 해약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해약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계약금 건 사람은 이 매매 계약 별로 마음에 안 들면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죠. 받은 사람은 받은 거에 100 줘가지고 100 상환하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이런 걸 해약금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계약금은 항상 또 해약금의 성질을 갖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증약금은 항상 증약금의 성질을 갖죠. 하지만 계약금은 당사자가 이 계약금 가지고는 해약하지 말자 그런 특약을 하면 계약금은 해약금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런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해약금의 성질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해 주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그 위약금은 반대로 이제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이 계약금 걸면서 뭘로 하자? 위약금으로 하자라고 약정을 해야 위약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당사자끼리 계약금 걸고 그냥 아무 얘기 없었으면 계약금은 기본적으로 2가지 성질밖에 안 갖는다는 거죠. 뭐하고? 증약금하고 해약금. 근데 해약금은 반대 특약을 하면 이제 해약금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하지만 위약금이 되려면 이제 이거하고 반대로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약정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이 위약금이라는 것은 결국 위약, 계약을 위반했다는 얘기니까 손해배상이라는 얘기죠. 손해배상금을 예정한 것으로 이제 본다는 얘기인데, 그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려면 별도의 특약을 해야지 아무 얘기 없으면 위약금이 안 된다. 그러니까 만일에 아무 소리 없이 계약금 3천만 원을 걸었어요. 자, 3천만 원을 걸었다가 이 사람이 잔금 치를 때 돼서 한 7월 20일 날 잔금 치러야 되는데 잔금을 안 줘. 지금 계약을 위반하고 있죠. 이쪽은 등기소리 다 구비하고 있는데, 그러면 최고했다가 이 사람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죠. 그럼 해제했으면, 자, 채무 불이행으로, 즉, 계약을 위반해서 해제했으니까 이쪽에 손해배상 들어가줘야 되겠죠. 근데 이미 매도인은 예로부터 얼마 받았어요? 계약금 3천만 원 받았으니까 이거 손해배상 쪽으로 몰수할 수 있다, 없다? 응?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죠? 예, 몰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응?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생각하셔야지. 몰수해야 돼,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지. 아, 지금 다 배우시놓고 그래. 계약금 3천만 원 줬죠? 아무 얘기 없었죠? 그러면 이 계약금은 뭐하고? 이것만 있지, 이건 아니지. 그럼 당연히 여러분이 다 배우신 대로 얘가 7월 20일 날 잔금 안 줘서 이쪽에서 뭐 했으면? 해제했으면. 자, 받은 거 있으면 돌려줘라. 그냥 네가 가져라. 돌려줘라.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원상회복이라고 다 하죠. 예. 특히나 받은 게 돈이면 그냥 돈만 돌려줘. 거기다 이자까지 붙여. 이자까지 붙이라고. 아, 배웠으면 그거 써먹으라고. 그러니까 이때 몰수하면 안 되고 3천만 원에다가 이자 붙여가지고 돌려줘야 되는 거죠. 되셨어요? 예. 아닌데 내가 그런 사고 가지면은 이제 문제가 안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쉬운데 여러분 사고를 버려야 쉬워. 계약금은 요거 지금 설명하고 있었죠? 예, 그러면 위약금이 되려면 이 계약금을 뭘로 하겠다는, 뭘 해요? 약정을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거 계약금 걸면서 얘가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얘기를 약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해제했으니까 결국 이쪽에 채무 불이니까 계약을 위반한 거죠. 자, 그럼 계약을 위반해서 해제를 했다. 그러면 받은 거 있으면 돌려줘야 된다, 안 돌려줘야 된다? 돌려줘야 된다. 그럼 뭐 받았어요? 계약금. 왜 네가 가져? 돌려줘야지. 거기다 뭐까지 붙여서? 이자까지 붙여서. 그냥 있는 대로만 가세요. 아, 이상한데 아닌데 나 해봤는데 그거 아니던데 그렇게 하시면 이제 힘들어진다. 그리고 별도로 뭐 또 청구해요?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시라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야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세상이 이 사람이 계약금 받은 걸 돌려주려고 하겠어요? 안 하고, 또 손해배상 들어가면 얘도 또 안 하고 또 싸우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중개업이나 이런 데서 이제 계약서 작성하게 되면 그 중개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계약서 안에는 이 계약금을 뭘로 한다는, 위약금을 한다는 뭐가 특이하게 아예 적혀져 있는 거죠, 그게. 그래서 현실에서는 그냥 이쪽에서 잔금 안 주면 이 계약금은 뭐 하는 걸로, 몰수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지. 그냥 몰수하는 게 아니라 그 계약금을 뭘로 하겠다는, 위약금을 하겠다는 약정이 그 계약서에 써져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시험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주어진 대로만 푸시면 되는 거지. 내가 계약해봤어.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되셨어요? 예, 그러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왜 다 알잖아. 아는 데 가서 틀리시는 거야, 문제가. 왜 자꾸 자기 생각이 들어가니까. 자기 생각 쫙 빼세요. 그냥 법에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돼. 자, 여기 이제 계약금의 성질 3가지.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배우실 게 요 해약금이에요, 해약금. 자, 해약금 가지고 이제 이 계약 해제하는 거, 그거 들어갑니다. 거기 가로서 3번 해약금에 의한 계약의 해제에서 당연히 임의 규정이죠.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계약금이 반드시 해약금이 되는 건 아니니까 반대 특약을 하면 되니까. 자, 조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조문은 많지가 않은데 양도 많지가 않아. 근데 매번 문제가 나온다. 그 얘기는 현실적으로 이 계약금 가지고 다툼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중개업 하다 보면 문제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565조 해약금에 대한 조문 읽어보시면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이든 보증금이든 이름 상관없이 이런 명목으로 상대방한테 교부한 때는 그랬어요. 자, 계약금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 일단 거기서 뭐 간단하게 체크할게. 계약금은 반드시 금전해야 된다. 물건도 된다. 물건도 된다 그랬죠. 금전, 기타 물건을 이렇게 내놨으니까. 자, 그럴 때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자, 키워드가 이제 또 나오죠.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이행에 뭐 할 때까지, 착수할 때까지 이제 교부자 준 사람은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 받은 사람은 그 배액을 상환해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걸 해약금이라 한다. 그럼 문제가 이제 이 계약금 가지고 그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양쪽 당사자 중 누군가가 이행에 뭐 하기 전까지, 착수하기 전까지, 이행 착수. 그래서 이행 착수가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돼야지만이 이행 착수가 되느냐 그 얘기인데, 거기 동그라미 1번에 해제 시기에서 이행 착수 시. 자, 동그라미 기업본 보니까 이행 준비만으로는 이행 착수라고 할 수는
없고요. 최소한 일부라도 줘야 돼요. 그 일부 주는 가장 대표적인 거 뭐 주는 거? 중도금이죠. 중도금 지급했으면 이제 매수인의 대금 채무 중에 일부를 준 거니까 그건 이행착수에 해당돼서, 그럼 중도금 준 이후에는 계약금 준 사람 매수인이나 받은 매도인이나 이 계약금 가지고는 해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이행착수고. 그럼 니은번에 이행기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자, 중도금을 예를 들어서 7월 1일 날 주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중도금 7월 1일 날 주기로 약정했지만 매매계약할 때, 자, 미리 이제 6월 한 20일 정도에 돈이 생겨서 미리 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6월 20일 이후부터는 양쪽 다 계약금 가지고 해지할 수는 없다. 자, 이렇게 중도금 지급한 것은 이제 명확하게 이거 이행착수에 해당되는 걸로 다 드러나는데,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게 이행착수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두 가지 판례가 아주 중요한 판례가 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게 되면 이건 전부 다 이행착수가 아닌 걸로 판결이 났는데, 자, 그거 잘 잡아서 들어가시면 돼요. 자, 어떤 경우냐면 을이 갑한테, 자, 계약금 매매계약하면서 예를 들어서 6월 15일 정도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 3천만 원 걸고, 중도금은 언제 준다는 얘기는 없이 그대로 쭉 가서 7월 20일 날 잔금 치르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해주기로 했다고요. 그럼 여기서는 6월 15일 날 계약금 걸고 그 이후에는 뭐 중개하는 것도 없죠. 그럼 이행착수는 없는 거고, 7월 20일 날 그냥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7월 20일 돼가지고 이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가지고 이제 주고 있는데, 얘는 잔금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지. 동시행항배권은 행사할 수 없죠. 이쪽에서 주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안 주면 당연히 동시행항배권이 발생하지만. 자, 그러면 이쪽에서는 등기서류 주고 소유권 이전해 주려고 그러는데, 얘가 잔금 안 주면은 얘가 채무불이행 이행지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쪽에서 이렇게 가지고 한번 최고하고 기다렸다가 이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는데, 꼭 이행지체했다고 해서 이쪽에서 해지해야 될 이유는 없죠. 이쪽에서는 이 부동산 참 팔았어, 지금. 3억에 팔고 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뚝뚝뚝 떨어지고 난리야, 지금. 그럼 이 사람은 아무리 얘가 잔금을 안 준다 하더라도 억지로 해도 대금 받고 소유권 넘겨주려고 그랬지,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지 않겠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잔금 치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얘는 자꾸 잔금 달라고 그래서 촉구하는 거죠. 얘가 안 주니까 잔금 달라는 소송 제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잔대금 지급 소송 들어왔을 때 요 소송 제기한 게 이행착수냐 아니냐, 이제 이게 문제가 있었다고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잔금 달라는 소송 제기한 거하고 이행착수한 거하고 뭐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지. 뭐 여기 대금 주는 것도 아니고 소유권 이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것은 이행착수도 아니다. 아니니까 그 이후에도 이 사람은, 아, 그래, 나 기분 나빠, 계약금 포기하고 나 계약 해지할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렇죠. 예, 해지할 수 있다. 자, 이것이 그 얘기죠.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매매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다 밑줄 칠 거 없어요. 하나만 치면 되지. 뭐 제기? 소송 제기. 그러면 쭉 들어가서 맨 마지막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잔금 달라는 소송 제기했어도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뭐 이렇게도 나오기 있지만, 그냥 잔금 지급 소송 들어간 게 이행착수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행착수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행착수가 아니니까 해지할 수 있다. 이쪽은 이렇게 그런 걸 잘 잡으셔야 돼요. 됐나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사람 머리라는 게 아주 단순하잖아요. 이게. 이행착수냐 아니냐에서 이행착수가 아니다라고 머릿속에 들어가면 부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걸 물으면 또 부정적으로 대답을 한다고. 이행착수가 아니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지할 수 있는 거지. 계약금 가지고 해지하는 것은 뭐 하기 전까지만 하면 되니까. 이행착수 하기 전까지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민법이 그래서 그런 게 딴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좀 어려워요. 같은 얘기인데 이제 반대로 얘기하는 거, 반대로. 그래서 문장 구조를 잘 보시면 주어로 이런 것만 잡으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죠. 그럼 여기 이 문장에서는 제가 주어가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주어가 된다면 여러분도 강의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아니, 강의를 듣는다 이렇게 들어가야지. 예.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지.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 그것은 누구 중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반대로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제3자는 선이라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대항할 수 없다. 제3자 입장에서는 있다. 결론이 달라져야지. 근데 한 번 없다 그러면 영원한 없다야. 그러시면 안 되는 거지. 그런 것만 잘하시면 돼.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국어 잘하시면 돼요. 국어. 결국 민법은 국어로 들어가니까.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지. 뭐. 이거 왜 몰라. 근데 물어볼게. 이행착수냐 아니냐 물어보면 이행착수? 아니야. 근데 그걸 빡 빼버리고 해제할 수 있냐 없냐 그러면 있어. 이렇게 들어야지. 됐죠? 예. 또 하나가 나오는 게 이제 리을번이죠. 자, 리을번도 뻔한 얘기인데 이게 토지인데 토지거래허가 지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했어요. 그럼 아직은 무효죠. 그 이후에 양 당사자가 허가 신청해가지고 관청에 뭘 받았어요? 허가받았어. 이 허가받은 게 또 이행착수냐 그 문제지. 뭐 이행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 그러니까 아무리 허가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배액 상환해서 이 사람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 나와야지. 그래서 리을번 계약금만 수수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여 또 키워드 뭐 받았어요? 허가받았다 남으면 더 이상 읽지 말고 맨 뒤로 가서 해지할 수 있다. 그럼 중간쯤 들어와서 두 번째 줄 아직 이행착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래요. 자, 되셨고 미음번 들어가 봅니다. 자, 매매계약의 일부 이행에 착수한 당사자는 끝났죠. 어쨌든 거기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이행착수. 그럼 누구든 이제 해지할 수 없다로 끝나야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금 가지고 해지하는 시기를 잘 잡으시고. 그럼 아직은 이행착수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자, 요 사람이든 요 사람이든 요 계약금 가지고 요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해지하는 방법을 보자. 그럼 교부자는 뭐 더 이상 볼 게 없죠. 이미 계약금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 그럼 그거 뭐하고? 포기하고 나 뭐 하겠다? 해지하겠다. 의사표시 하나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받은 사람이 계약금 가지고 해지하려면 그냥 나 해지하겠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받았던 계약금의 100 그러니까 3천만 받았으면 얼마를? 6천만 원을 돌려주면서 해지하겠다 의사표시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그럼 6천만 원을 만들어 가지고 얘한테 줍니다. 주면서 나 이 계약 나 해지할란다. 내가 잘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얘는 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으니까 나 몰라. 그래서 안 받고 가버렸다. 자, 이럴 때 이 계약이 해제되는가 안 되는가 이 문제죠. 해제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꼭 요 상대방이 요 배액을 받아야지 수령해야지만이 이 계약이 해제된 게 아니지. 그렇게 된다면 이쪽은 뭐 거의 이 계약금 가지고는 해제를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판례가 나오죠. 배액을 뭐 하기만 하면 돼. 제공 그냥 놓고 네가 알아서 해 그것은. 가져가든 뭐 하든 나 계약 해제했어 그러면 되는 거지 얘가 안 받는다고 꼭 법원에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2번 해제 방법의 니은번. 계약금 수령자 매도인이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금 배액을 제공해야 되지만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다 해서 이를 공탁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뭐 너무 쉬운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최근에 나온 판례로 자, 현실에서는 계약금 3천만 원 걸기로 했는데 그 매매계약 할 당시에 매수인이 저 지금 1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1천만 원 드리고요. 다음 날 아침에 2천만 원 쏴드릴 테니까 계좌번호 적어주세요. 해서 매도인의 계좌번호 적어서 왔어요. 그럼 지금 매도인은 계약금 얼마로 약정하고요? 3천 약정하고 실제로 얼마 받았어요? 1천만 원. 이건 계약금이다 아니다? 법대로 하면 이거 아니죠.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지금 집에 1천만 원 가지고 와서 이것도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 이 1천만 원을 가지고 이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어요. 없는데 자꾸 현실에서는 이 1천만 원 가지고 이제 계약금이라 해가지고 해지한다고 막 자꾸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법대로 들어가니까 또 현실에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니까 하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 판사들도 원래는 이런 거 가지고서는 이건 계약금이 아니니까 이 매매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없는데 하도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한다 하더라도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받은 금액이 얼마야? 1천만 원이니까 1천만 원의 배액인 2천만 원을 돌려줄게? 아니고 약정한 금액 얼마? 3천에 6천을 들어야지. 만일 한다 하더라도. 자, 그게 이제 디귿 얘기죠. 다만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여도 그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금원이 아니라 무슨 계약금? 약정 계약금을 기초로 해가지고 돌려줘라 그런 얘기죠. 네.
자, 143페이지 동그라미 3번. 그러면 어쨌든 간에 뭐 포기하든 배상하든 요 계약금 가지고 요 매매 계약을 해지를 했어요. 그럼 이건 해약금에 의한 해제죠? 그럼 효과 나와야지. 그러면 모든 해제의 기준이 무슨 해제? 법정 해제지. 그럼 법정 해제를 그래서 정확히 잡고 들어가시면 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법정 해제의 효과 세 가지가 있죠. 예, 일단 소급적으로 실효가 된다. 그러면 누가 걱정된다? 제3자 항상 원리가. 그 다음에 처음부터 계약은 없어진 걸로 돼버리니까 그 사이에 주고받은 거 있으면 돌려줘라. 이걸 우리가 아까 원상회복이라고 했고 쓰실 것도 없어요. 자, 법정 해제는 상대방이 뭘 했기 때문에 지금 해제를 한 거예요? 채무 불이행. 그럼 해제한 사람은 손해날 수 있죠? 그럼 해제만 하고 그냥 말아. 손해배상 청구도 해?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겠지. 자, 그래서 법정 해제 가장 기본적인 효과 세 가지. 그러면 이걸 기출해서 이제 다른 해제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다른 해제는. 개념만 잡으시면. 지금은 뭘 가지고 해제하는 거예요? 해약금. 자, 그럼 모든 해제의 공통점 뭐? 소급적. 자, 그러면 해약금 해제에 의해서 소급적으로 실효가 되니까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받은 게 있어요? 원상회복이라는 게 있지. 계약금만 받은 거죠. 자, 이행착수 전에 했겠죠. 그러니까 양쪽 다 조금이라도 계약금 외에는 주고받은 게 없어. 그러니까 계약금 가지고 하는 거니까 원상회복이라는 게 있을 수 없고. 자, 손해배상 얘기도 나올 수가 없죠.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장난 뭐 많이 치는데 이걸 외우다 보면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외우다 보면. 그래서 기준 하나 딱 잡아놓고 왜 그런지 이해하시게 되면 금방 이해가 되죠. 이쪽은 이해하셔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143페이지 그래서 맨 꼭대기 동그라미 3번. 해약금에 의한 해제 효과에서 보시니까 격본, 채권 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케 하지만 거기까지 이제 모든 해제가 공통적이니까 아직 이행이 있기 전이므로 자, 뭐는 생기지 않냐면 원상 회복 의무는 생기지 않는다. 니은번에 채무 불이행에 의한 해제가 아니므로 손해배상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특강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거 항상 제가 강조한 거. 자, 해제는 다 같은 해제예요? 다른 해제예요? 해제는 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법정 해제, 해약금 해제. 다르면 다르게 보시라고 그랬잖아. 사고가 그렇게 안 잡히면 어려워져요. 법정 해제하고 해약금 해제하고 같아요? 달라요? 해제 또 있죠. 약정 해제 있죠. 합의 해제 있죠. 해제는 4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4개 해제가 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다른 것은 서로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걸었다 하더라도, 계약금 걸었다 하더라도 누군가 채무 불이하면 뭣도 할 수 있고, 법정 해제 할 수 있고, 누군가 약정사항 발생하면 약정 해제도 할 수? 있다. 특강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다르면 다르게 보시라고 해서 3가지 포인트. A는 B에 포함된다, 안 된다? 특강 듣고서 뭐 했어? 그러면은 시험 문제는 너무나 쉽게 풀린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힘들어지는가? 그러면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하나하나 제도들을 다 파악해서 왜 되고 안 되고를 해가지고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된다니까. 그럼 제가 그 특강 시간에 A, B 해가지고 친절히 얘기했잖아요. 네가 그 얘기를 했는지 특강 들은 것 같긴 한데 내가 A는 B에 해당된다 그럼 맞다 틀리다? 틀려. 포함된다 맞다 틀리다? 틀려. A는 B하고 상관없이 행사할 수 있다 이래 들어야 되고 자 A와 B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구조로 맨날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 해제들은 전부 다 같아 달라? 다르니까 다 이 구조에 들어가겠죠. 이거 있다 하더라도 요 해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계약금 걸었다 하더라도 이거 해제할 수도 있다 이래들 하는 거지. 그럼 그 얘기를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되지. 그게 동그라미 디귿 얘기요. 해약금 계약이 있더라도 계약금 걸었다 하더라도 다른 약정 사유나 채무 불이행 등의 법정 사유에 의한 해제를 뭐하지 않는다. 방해하지 않는다. 즉 약정 해제권이나 법정 해제권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해제도 가능하다 하면 되는 거지. 되셨어요? 예. 이런 게 숱하게 많다고 그랬잖아 우리 민법에. 근데 그 수많은 것들을 왜 그런지를 따져서 공부하다 보면 그건 여러분들이 민법을 완전히 전공하셔야 된다니까. 그냥 A하고 B는 뭐하니까
다르니까 다르게 보셔가지고 따로따로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시면 되고 예외적인 거 한두 가지 체크하시면 되는 거지. 됐죠? 예. 자, 이제 3번, 이제 여기까지 이제 계약금 정리하세요. 그래서 계약금 내용은 많지 않은데 문제 자주 나오니까. 자, 3번은 매매 효력 나오는데 이건 이제 법조문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문 가지고 내는데 뭐 작년에 좀 나왔죠. 가끔 나오니까 몇 개 조문만 보고 들어가죠. 가장 기본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들어가도 돼요. 상식. 야, 법은 내 상식하고 틀리던데 그러지 말고 이쪽은 상식이야. 쉬워. 그럼 매매계약하면 매매계약에 드는 비용이 나오겠죠.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될까? 그 문제예요. 누가 부담할까? 상식적으로 쌍방이 같이 부담해야지. 그래서 매매계약에 대한 비용, 뭐 측량 비용이라든지 계약서 작성 비용, 중개 수료 같은 것들은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하는 게 원칙이죠. 이건 강행 규정이 아니겠죠. 이건 뭐 다 임의 규정이죠. 그러나 부동산 등기 비용은 이건 매매 계약할 때 드는 비용이 아니니까 이걸 쌍방이 균분으로 부담한다 그러면 틀린 얘기가 되겠죠. 자, 이제 2번 가지고 정답을 이쪽에서는 가장 많이 만들어내요. 작년도 역시 그게 정답이었고. 뭔 얘기냐면 매매 계약은 했는데 그래서 이쪽이 이제 매도인이고 이쪽이 매수인인데 아직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인도하지 않았어요. 자, 용어에 인도하고 양도는 좀 다르죠. 예, 근데 뭐 그렇게 구별하지 않더라도 다 문제는 풀긴 하지만 자, 인도는 뭘 넘겨주는 거예요? 점유를 넘겨주는 걸 인도라고 그래요. 양도는 법률 행위로 권리를 넘겨주는 거예요. 권리나 이제 이익을 넘겨주는 거죠. 그런 걸 뭐라 한다? 양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유권, 인도, 양도. 양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유권, 양도. 점유, 인도.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팔았지만 아직 물건은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인도하기 전 그 얘기니까. 그럼 요 목적물로부터 과실이 나왔을 때 그 과실을 누가 갖는가 그 문제인데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직 팔기만 하고 넘겨졌어요? 안 넘겨졌어요? 그럼 거기서 나온 과실은 누가? 매도인 가져요. 그래. 상식이지. 그런데 아직 안 넘겨졌지만 얘가 대금을 다 준 상태라면 완납을 했는데 아직 목적물을 넘겨주지 않았는데 그 목적물부터 뭐가 나왔어요? 과실 나왔어. 그럼 누가 가져야 될까? 매수인. 그래요. 그러면 이 과실 문제 나오면 기준 매도인이 갖느냐 매수인이 갖느냐 이거 물어보겠죠? 그 기준은 뭐예요? 대금 완납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대금 완납전 또는 대금 얘기가 없으면 인도전이면 누가 갖고? 매도인. 대금 완납에 있으면 매수인. 예. 자, 2번이 그 얘기죠. 매매계약이 있은 후 목적물 인도 전에 목적물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매도인에게 속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이미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럼 결론 쭉 들어가서 그 과실은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속하죠. 그 다음에 2번은 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질문인데 한 번도 정답이 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아 이런 거 있구나 보시면 돼. 왜냐하면 이것도 너무 상식적이라서 그래요. 매매 대금을 어디서 주냐 그 얘기인데 그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당연히 어디에서? 인도 장소에서 물건 받으면서 돈 줘라 그 얘기겠죠. 자, 그 정도 쭉 보시고 나머지는 뭐 큰 문제 없는 질문들이니까 잡으시고 그 다음에 4번 내려가니까 또 거기에 미친 듯이 기출 표시가 되어 있죠. 뭐가 나와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그러니까 매매는 중요한 파트는 두 개 있어요. 계약금 파트하고 담보 책임. 두 군데서 이제 미친 듯이 나오고 가끔 좀 전에 보셨던 매매 효력으로서의 조문하고 그 다음에 저 뒤쪽에 환매 뭐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내는데 작년에는 담보 책임은 안 나왔고 계약금 나오고 그 다음에 매매 효력에서 과실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환매 나오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담보 책임은 나온다 생각하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담보 책임의 법적 성질부터 보시면 매매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럼 판 사람을 우리가 뭐라 하고? 매도인. 산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그러는데 담보 책임 그랬어요. 근데 아예 담보 책임 앞에다가 누구의 담보 책임이 이렇게 돼 있나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렇게 되어 있지. 아니 매매는 매도인만 있나? 누구도 있어. 아, 매수인이 같이 똑같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왜 책임을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 해서 얘만 담보 책임지고 얘는 담보 책임을 안 지냐고 얘기죠. 매도인 억울하게. 아, 다 이유가 있어. 그죠?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얘만 담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매수인 담보 책임지지 않아. 왜 그러냐? 매매에 있어서 양쪽 당사자의 채무를 보니까 매수인은 뭐 줄 채무가 있고요. 대금. 매도인은 목적물을 하고 그 다음에 권리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대금은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돈이란 말이에요, 돈. 문제될 게 없겠죠? 근데 물건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문제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하자 있는 물건 줄 수도 있잖아요. 권리 문제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너는 판 사람은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받으면서 돈 받으면서 주는데 정상적인 걸 줘야지 왜 하자 있는 것을 파느냐. 그러니 너 책임져라.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돈 주는 누굴 보기 위해서?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매도인의 뭐라 한다? 담보 책임이라고 그래. 담보 책임. 그러면 이 책임은 제가 또 특강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민법에는 책임이 2대 책임에서 자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책임져야 될 게 있고 그 다음에 불법 행위를 이뤘을 때 책임지는 게 있는데 그때는 전부 다 그 책임질 사람이 고의 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담보 책임이라는 것은 채무 불이행도 아니고 불법 행위도 아니에요. 아닌데 너는 돈 받으면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을 팔았으니까 그냥 법에 정해진 대로 책임져라. 이게 이제 법정 책임이라는 얘기인데 그 법정 책임은 기본적으로 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이죠. 이 사람이 고의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법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되면 당신 좀 책임져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조금 어려운 파트에 뭐 책임 얘기 나오고 하면은 민법 전체를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우리 중개사 시험 민법이 어렵긴 해요. 다 배우질 않고 조금만 배우면서 여기저기 나오는 것들이 계속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만 보시면 돼. 그래서 법적 성질에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매매 계약의 유상성에 비춰 즉 돈 받고 물건을 파는 거에 비춰서 얘기죠.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인정하는 법정 책임으로 매도인은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지는 무슨 책임? 일단 무과실 책임 잡으시고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 책임 가지고 들어온다 그러면 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 무과실 책임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책임은 자 채무 불이행이라든지 불법 행위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럼 이것들은 무과실 책임이 아니라 무슨 책임? 과실 책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채무 불이행하고 불법 행위를 자세히 배우지는 않지. 그냥 단어만 쓰죠. 예, 그냥 불법 행위로 뭐 한다, 채무 불이행으로 뭐 한다 이렇게만 하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책임 중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요. 배우면서 문제 나오는 게 있다고. 그런 책임은 전부 다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이야. 다 왜? 법정 책임을 배워요. 우리는 법정 책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담보 책임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고 담보 책임. 그래 우리가 배우는 거야. 채무 불이행 책임이나 불법 행위 책임이 아닌 법에서 거기 써놨잖아요. 법정 무과실 책임이라고요. 그래서 법률 조문이 쭉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그거 배우시는 거야 우리가. 오늘 왜 그래? 어제 무슨 과목 하셨어? 공식 그렇게 뭐 쏙 이렇게 막 그렇게 심한 과목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또 대표적인 법정 무과실 책임이 뭐가 있느냐? 시험에 나오는 게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배우시잖아 우리가. 예. 그 당연히 그 책임은 무슨 책임? 법정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뽑아내라고 우리가 배우는 부분은.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이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책임져야 된다, 지지 않아도 된다. 져야 된다니까. 그래. 그런 의미라면. 이런 책임들은 그 사람이 과실이 없다라면 책임질 일이 없는 책임들인데 이런 책임들은 우리가 자세히 배우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이 책임에 대한 거, 이 책임에 대한 게 책이 또 이만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그만큼 중에서 아주 조금 보시니까 그냥 이것들은 용어들만 보시고 우리 배우는 시험에 나오는 책임 그러면 무조건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으로 들어가시라고. 됐고요. 자, 넘어가시고. 그럼 3번 들어갑니다. 이런 담보 책임에 대한 그런 규정들은 당연히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니까 당사자 간에 담보 책임을 면제하자, 감경하자, 가중하자, 특약하겠죠. 자, 다만 시험 문제는 그거보다도 자, 요 담보 책임을 서로 매매 계약을 하면서 나중에 물건이나 아니면 권리 하자 있다 하더라도 나 책임지지 않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그렇게 하세요. 면제하는 특약을 했으면 원칙적으로 이거 뭐라고요? 유효니까 나중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담보 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을 하는 그 전에 이미 이 물건에 뭐가 있어요? 하자가 있고 그걸 매도인이 알면서도 얘한테 알리지 않으면서 이런 특약을 했다. 자, 그런 사람들 보호할 필요는 없겠지. 그럼 아무리 면제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하자 있으면 이 사람은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러나 그 뒤쪽에 그 얘기죠. 담보 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서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자, 거기에 대해서는 그 줄 맨 끝에 그 제3자 그런 것도 읽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잡으시고. 그래서 이제 4번 들어가게 되면 이제 또 어지러워지니까 너무 건너뛰고. 그다음 5번. 요 담보 책임은 전제 조건이 매매 계약이 뭐가 돼야 되냐면 유효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 무효인 상태에서는 담보 책임이 나올 수가 없다. 잡으시고. 자, 6번은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제 담보 책임 내용 중에 요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때가 있다고요. 그럼 배상액을 결정해야 되겠죠? 그 배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했다는 얘기는 하자를 발생시키거나 그걸 확대시키는데 매수인도 좀 잘못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걸 좀 참작을 하면서 배상액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할 수 있다 해야지. 없다 그럼 틀리게 되죠.